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보도 자료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 사실이 묻혀지는 구조적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폭로 이후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JTBC에 털어놓았습니다. 검찰 내에서 업무 능력을 문제 삼거나 정치에 입문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아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 검사의 대학 동기이자 사건 공개를 상의해온 김재련 변호사가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검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조직 내부의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이 발족했습니다.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조사단장으로 서지현 검사의 피해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다른 성범죄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세기 편으로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한 스키 선수단은 북한 선수들과 함께 내일까지 공동훈련을 합니다. 전세기는 내일 귀환하는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함께 타고 올 예정입니다. 검찰이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던 서울 서초동의 영포 빌딩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문건들이 발견된 지하 2층 창고 외에 다른 창고에서 새로운 문건들을 추가 확보한 걸로 파악됩니다. 영포 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로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 사무소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과 그 영향으로 달이 붉게 변하는 블러드문 현상이 오늘 밤하늘에 펼쳐집니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서 크게 보이는 슈퍼문, 한 달에 2번의 보름달이 뜨는 블루문도 한꺼번에 겹치는데 구름이 많아서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임명 동의, 즉 아그레만까지 받았던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의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백악관 강경파와 견해차를 보인 게 지명 철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노인들은 스스로 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요양원이 안전 대책도 없이 고층 건물에 위치해 있는 상황을 밀착 카메라가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그리고 조직적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사실규명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에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과는 별개로 서 검사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일종의 음해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폭로 이후 첫 심경을 밝혔는데 여기서 서 검사는 피해 사실이 묻혀지는 구조적인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저희 언론과 또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서 검사의 대학 동기로 사건 공개를 상의했고 현재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검사의 입장 발표 내용을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지현 검사는 오늘 오후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뒤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 가져달라는 제목의 A4 용지 한 장 분량 입장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서 검사는 먼저 인터뷰에 나선 것이 평범한 엄마로 또 공무원으로 살던 내게는 큰 결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까마득한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여러분과 같은 세상 속에 있다며 응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서 검사는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경험을 폭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서 검사는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조직 내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혼자 목소리를 냈을 때 왜 조직이 귀 기울일 수 없었는지에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알렸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부탁한 겁니다. 오늘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서 검사는 추행뿐 아니라
추행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사 조치가 이어졌던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알리면 불이익 조치를 당할까 봐 말을 못하는 조직 내 분위기와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검사는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며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편견 깨기부터 시작되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서 검사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에 집요한 관심을 부탁하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앞서 저희 뉴스룸에 나와서 2010년 성추행 직후에 근무하던 검찰청의 간부와 논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당시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서 검사가 토로한 피해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또 검사장에게도 보고됐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당시 제가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서울 북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성추행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법무부에 근무하던 이문정 검사의 연락을 받고 함께 근무했던 상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김모 부장검사는 8년이 지났지만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서 검사가 자신을 찾아와 울면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다. 성추행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성추행 피해자가 마녀 사냥을 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봤던 터라 서 검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가 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에게도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 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고심 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피해자가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 검사의 피해를 알아보던 법무부 역시 조사를 멈췄지만 성추행 피해는 서 검사의 용기로 8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문제 있는 검사였다. 정치계에 입문하려 한다. 이것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이후 검찰 내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이라고 합니다. 서 검사는 예상했던 반응이고 모두 사실이 아니지만 막상 닥쳐오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털어놨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폭로 이후 감당해야 할 시련을 예상했다고 썼습니다. 떠들어봤자 인사에 불만을 품는 문제 있는 검사 취급을 할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수많은 충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서 검사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겁니다. 통영지청 발령은 성추행 사건 때문이 아니라 서 검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내용입니다. 또 서 검사가 정치계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나섰다는 음해성 소문도 돌고 있다는 겁니다. 서 검사는 법무부에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사 발령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고 JTBC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부당한 인사라는 서 검사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법무부가 해명을 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인사 당일에도 법무부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 검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인사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당시 여주 스테이로 진행이 되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검찰국장이 너를 반드시 날려야 된다고 하면서 검찰국장이 누군데 나를 왜 그렇게까지 날려야 된다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안태근 국장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서 검사는 폭로 후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사실이지만 진실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검찰 내 떠돌고 있는 음해성 주장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인권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검찰의 대처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이렇게 서지현 검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2차 피해,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심경 등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서지현 변호사의 지금 대리인을 맡고 있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공개하는 데 역시 크게 역할을 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저희 방송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중인데 교통이 좀 막혀서 조금 늦을 것이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아예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는 물론이고 조직 내 다른 성범죄까지 모두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내부를 겨냥해서 성추행 진상규명조사단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뇌물수수와 같이 고위 간부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임 검사가 임명된 전례는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이금로 특임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로 대검 감찰본부에서 조용하게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현직 검사가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에서 묻혀졌다고 폭로를 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리고 공분이 뜨거워진 만큼 검찰도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단을 꾸린 겁니다. 예, 서울 동부지검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장. 이제 조희진 검사장이 조사를 지휘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았다는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단 구성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뤄왔던 부장검사급이 부단장을 맡고 또 검사 서너 명과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약 10여 명의 안팎의 규모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단의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과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 이 두 갈래의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지현 검사 사건 외에도 검찰 내 성추행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굳이 공소시효 등을 따지면서 조사 범위를 좁히지 않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역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외부 인사 지휘 아래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피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서지현 검사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다른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자, 아무래도 피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조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또 당사자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서 검사는 저희 JTBC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대검 감찰본부에서 대면 조사를 요구받았지만 앞서 법무부에 요구했다 묵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응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그 자체를 회피할 생각은 없는 만큼 앞으로 검찰에 나와 피해자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진상조사단 구성 발표 이후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신진 기자 얘기로는 여러 가지 좀 음해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네, 다수의 현직 검사들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빠르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장으로 재직 중인 정유미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후배 여검사들을 독려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지레 겁먹고 움츠러들지 말고 청에서 가장 기수가 높은 여자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라면서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짓거리는 자가 있다면 저라도 멱살 잡고 싸워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실명으로 고발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우리나라가 유독 예외였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나도 당했다.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
지난해 미국에서 유명 배우들이 가해자의 실명을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먼저 SNS에서 대학이나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지지가 부족했고 피해자들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거꾸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선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처벌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때문에 서 검사는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까지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소송을 해서 그것을 좀 다퉈볼 생각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는 현재 2개월간 병가를 내고 근무처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지청에는 시민들의 응원 꽃바구니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바구니에는 미투 등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청사에 배달된 여러 개의 꽃바구니를 찍은 사진들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재련 변호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방금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저희 스튜디오로 조금 있다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피해 조사단을 꾸리고 서지현 검사에겐 응원의 꽃바구니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틀째 국회 본회의조차 참석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에만 또 다른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순간 홍 대표 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옆쪽으로 급히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과거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서 검사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반박문을 냈던 최 의원은 이틀간 국회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언론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최 의원이 오늘 저녁 뒤늦게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를 불러 호통친 기억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성추행 사건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 정도로만 말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 검사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법정 문을 잠근 채 직접 무죄를 구형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도 임 검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불러서 질책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에선 오늘 뒤늦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는 내가 잘못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했죠. 그런데 폭로 이후에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같은 검찰 내에서 서 검사가 평소에 근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든가 혹은 정계에 진출하려고 저러는 것이다라는 음해성 얘기들이 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예상됐던 바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서지현 검사의 대학 동기로 이번 사건 공개를 상의했고 또 현재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를 이 자리에 잠깐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급하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막혔던 모양이죠? 예. 예.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검사의 호소는 원래 문제의 본질을 좀 봐달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것이 오늘 입장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폭로 이후에 좀 뭐랄까요 심리적 압박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병가 상태로 통영지청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언론 인터뷰를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고 예. 또 언론사에서 서검사뿐만 아니라 가족이 근무하는 일터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고요. 그거 외에는 서검사에 대해서 검찰 조직 내부, 외부에서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무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일일이 서검사가 다 나서서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예. 언론이 취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뭐 양해받을 부분도 있긴 있겠으나 네. 그러나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나친 어떤 접근 같은 것은 물론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저희 경우에도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서 검사의 가족이라든가 다른 일터 같은 것에 혹시 기자들이 방문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저희들로선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저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언론에서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서검사 같은 경우에도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 예. 또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검사가 해야 하는 이야기는 용기를 내서 이 JTBC 방송에서 나와서 다 했기 때문에요.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검사의 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추가적인 보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 아까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는 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얘기들 네. 뭐 정계에 진출하려고 한다라든가 이건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얘기들이 그렇게 잘못된 얘기들이 돌고 있기에 이렇게 심적 압박을 느끼십니까? 조직 내의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전형적으로 반격하는 이야기들이 피해자의 성품, 능력, 업무상의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서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검사도 이러한 상황을 예견은 했다면서요? 예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서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조직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 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이 문제는 보도해드렸는데 서 검사가 작년 8월에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진상 요구를 했지만 결국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 묵살당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 검사하고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요.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님이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서 검사가 피해 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었고요.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었는데요. 박상기 법무장관이 누군가를 지정해서 대신 만나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서 검사가 작년 추석이 지나고 그 분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법무부 내에 계신 분을 만났었고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렇다면 뭔가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에 대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또 다른 반응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부적인 일인데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인터뷰한 이후에 지금 한 이틀 정도가 지나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도 법무부 쪽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서 검사가 인터뷰를 한 이후에 법무부 쪽에서 서 검사에게 연락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오늘 꾸리는 부분이 발표가 됐고 그 후에 공식적으로 대리인인 저에게 뭐가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친 어떤 이 문제의 공론화 혹은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엊그제 인터뷰가 나왔던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를 현직 검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 검사는 현직 검사입니다. 조직의 속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의 룰을 어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보기에도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 검사 입장에서는. 즉, 이 어렵게 이 얘기를 꺼냈는데 꺼내놓고 나니까 그걸 왜 바깥에다 얘기하냐 하는 반응.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이야기를 하나도 했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은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날 매우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검찰 진상조사단은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한도 따로 두지 않겠다. 잘 될까요? 지켜봐야 하고요. 서 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꾸려진 진상조사단이 진정성 있게 조사하고 도대체 왜 법을 잘 아는 검사가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대학 동기시고.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법조계 내에서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 이런 식의 추행, 희롱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가해자들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조직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지 너무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법조계의 일인데 저는 법조계에 있지 않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렇다. 그것은 비단 법조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겠죠. 매우 문제고요.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만인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야지만 뭔가 그 조직이 움직이는 저는 이런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야만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 중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이 초청을 수락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군요. 이서준 기자입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다스 실소유 관련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전제를 달았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알려드리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수석은 면담을 마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참석을 확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올림픽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에 참석했다, 수사 관련 질문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전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이미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색하다는 의견이 주변에서 우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만나게 되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때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연관짓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간 교류는 다소 혼란이 있긴 하지만 하나둘씩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남북 합동문화공연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지만 마식령 스키장에서 예정됐던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나머지 북한 선수들도 우리 전세기 편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강릉의 현지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 우리 스키 선수들은 지금 마식령 스키장에 머물고 있겠네요. 네, 우리 선수와 대표단 45명은 미국과 협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 오전 양양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디귿자 동해 직항로를 1시간 10분 정도 날아서 원산의 갈마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들은 평창올림픽에는 나서지 않는 국가대표 상비군들로 꾸려졌는데 곧바로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을 해서 오후에는 자유롭게 스키를 탔고 지금은 휴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 스키 선수들은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 묵고 내일 돌아옵니다. 1박 2일 일정, 그리고 올 때는 북한 선수들도 같이 온다고요? 네, 내일 오전에는 북한과 알파인 스키 친선 경기가 있고 또 크로스컨트리 스키 공동 훈련을 합니다. 다시 양양공항으로 돌아오는 건 내일 오후 5시쯤이 될 텐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 10명이 이 비행기를 함께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남북 선수들이 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겁니다. 단일팀을 위해서 먼저 내려왔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12명을 제외한 피겨와 쇼트트랙 그리고 스키 선수가 이 비행기를 타는데 북한 선수들은 곧바로 강릉의 선수촌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예, 남북의 태권도 시범단 합동 공연 일정이 오늘 결정이 됐죠. 그리고 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평창올림픽 개막 이틀 전인 다음 달 7일 평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총 4차례 합동 공연을 진행하는데 특히 9일 그 올림픽 개회식 사전 공연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후 속초와 서울로 자리를 옮겨서 3차례 더 공연을 하면서 남과 북의 태권도가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좀 급하게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에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포 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들이 다수 나와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죠. 오늘 이것을 또 압수수색한 배경은 뭔지, 또 다른 지하 창고를 발견했다는 얘기도 잠깐 제가 전해 들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포 빌딩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앞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 또 창고가 있습니까? 네, 검찰은 다스가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제 뒤로 보이시는 이곳 영포 빌딩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요. 같은 건물이지만 장소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1차 압수수색 당시에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다스의 서울 사무소 지하 창고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지하에 또 다른 추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예, 그 창고가 그렇다면 꽤 여러 개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동안 몰랐던 걸 오늘 또 새로운 창고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창고에 어떤 자료가 있느냐겠죠. 오늘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 압수수색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물품 일부가 놓여 있었고 그 물품 중에는 다스 그리고 다스의 자회사와 관련된 서류 다수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오늘 압수수색 말고 지난번 1차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늘 공식적으로 과거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죠. 동시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확인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당시 압수물 중에서 그 출처가 청와대로 의심되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수색 문건 중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돼 있으니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으로 옮겨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야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1차 압수수색이 그 다스와 관련된 쪽에 한해서 영장이 발부됐던 만큼 절차상 하자를 막기 위해 추가로 법원에 대통령 기록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다스 의혹과는 별개로 이 이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자,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늠하게 할 또 다른 문제가 오늘 있었는데,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정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윗선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년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안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임명 동의, 즉 아그레망까지 다 받은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의 지명이 이례적으로 철회됐습니다. 빅터 차 내정자가 대북 선제 타격을 두고 백악관 강경파와 견해차를 보인 것이 지명 철회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듯 빅터 차는 지명 철회 후에 곧바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서 대북 선제 타격은 위험하고 핵 위협을 단지 늦출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주한미 대사가 1년째 공석인데 평창올림픽 전에는 빅터 차 교수가 주한미 대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회한 이유, 아까 얘기한 그게 중요한 이유일까요?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말 임명 동의까지 마쳤는데도 백악관의 조치가 한 달가량 늦어지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JTBC의 확인 요청에 그는 더 이상 백악관의 지명자가 아니다라며 지명 철회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낙마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낙마설 보도가 나오자 빅터 차가 스스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소위 블러디 노즈, 코피 전략으로 불리는 제한적 대북 선제 타격으론 핵 개발을 막을 수 없고 상황만 악화시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견해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예. 자, 이건 백악관 내의 어떤 강원파 대립에서 강병파가 승리한 것이다, 이런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빅터 차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 23만 명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피해 모두 대피하는 건 실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사 선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 당국과 이런 의견을 나눴다고 밝혀 견해차가 있었다는데 힘이 실립니다. 강경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화파이자 빅터 차 교수와 가까운 틸러슨 국무장관의 주도권 다툼이 배경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지명 철회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사이 알력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백악관 일각에서 차 교수의 인선을 저지하려 검증에서 꼬투리를 잡았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계속 비워둘 수는 없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한 미국 대사 공석 사태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임명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석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춰 대사 부임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무부에선 마크 네퍼 대사 대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도 하고 있어 대사 대리 체제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이번 신년 연설에서도 FTA를 경제적 굴복이라고 하면서 뜯어 고치겠다고 했고, 이 탓인지 오늘 협상장에 나온 미국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한국 측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분위기만 봐서는 무역전쟁의 서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We will work to fix bad trade deals and negotiate new ones. The era of economic surrender is totally over. 이런 강경 기조를 반영하듯 서울을 찾은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채 협상장에 들어섰습니다.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분야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 안전 기준을 풀어 미국 자동차 수입을 늘리라는 겁니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정면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무역 국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등 수입 규제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졌습니다. 더 나아가 수입 규제 재발 방지책을 아예 FTA 개정안에 넣자고 요구하고 다음 달 7일 이후 세계 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오늘 밤은 좀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35년 만에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슈퍼문과 블루문, 거기에 개기월식으로 인한 블러드문,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 국립과천과학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달이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기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시민분들이 벌써 많이들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1982년 이후 이 35년 만에 우주쇼를 보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밖에 나와서 달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세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그중에 두 개인 블루문과 슈퍼문이 결합된 슈퍼 블루문 상태입니다. 우선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 1일에 이어 마지막 날인 오늘 이 두 번째 달이 뜬 상태이고요. 여기에 보름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슈퍼문까지 겹쳤습니다. 슈퍼문은 평상시 달보다 14% 크고 30%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 기자가 슈퍼문하고 블루문을 설명을 해줬는데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달을 블루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좀 보름달을 별로 좋지 않게 인식을 하기 때문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무튼 지금은 일단 슈퍼 블루문 상태고 아무래도 오늘 가장 눈길을 끌게 된 건 잠시 뒤에 있을 개기월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슈퍼 블루문의 지구 그림자가 흐릿하게 드리운 상태입니다. 이걸 반영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단계부터 개기월식 전 단계를 볼 수 있는 게 약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약 10분 뒤인 8시 48분부터는 달이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면서 부분 월식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뒤인 9시 51분에는 그림자 속으로 달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바로 이 개기월식 상태의 달이 붉고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블러드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달이 이 구름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곳도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나온 과천의 경우만 해도 약 2시간 사이에 구름이 많이 거친 상태라서 이 블러드문 관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전국에 있는 중계팀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흐린 곳이 많아서 어디에서 이 개기월식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잘 보이는 곳이 있으면 바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의 윤종규 회장의 조카가 국민은행에 특혜 채용됐다는 정황을 금융당국이 포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비리 연루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금감원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22건의 시중은행 채용비리 보고서입니다. 국민은행은 서류와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이었던 최고 경영자의 조카를 임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줘 합격시켰습니다. 금감원은 이 합격자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조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총 13건이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이른바 명문대 출신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 7명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계열 카드사 사장의 지인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실무부서가 임의로 면접 점수를 올렸습니다. 광주은행의 인사담당 부행장부는 자녀의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자녀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대구은행도 3건, 부산은행도 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5개 은행의 비리 연루 혐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개입 여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서울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은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고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난해 경비원 운영을 간접 고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해고 통지서를 보냈죠.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밀린 임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이들은 입주민들 대리 주차를 하느라 휴식 시간에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비실 한쪽 벽이 자동차 키로 빽빽합니다. 입주민들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며 경비원들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운전면 없으면 채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경비. 경비원들은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 중 하루 6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만 쏟아지는 대리 주차에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점심 먹다가 저녁 먹다가 새벽 3시, 4시 전에도 주민이 차 빼달라고 빼주고. 이 아파트 전현직 경비원 약 50명은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3년치 휴식 시간에 대한 임금 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을 그거를 이제 보상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앞서 현장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역시 실제로 휴식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경비원이 별도의 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운전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노동청에 전달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어제 새벽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구조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작극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아이를 낳았고 키울 자신이 없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담요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담요 안에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탯줄이 달린 아기가 버려져 주민이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를 구조했다는 24살 김모 씨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대학 휴학 중인 김 씨는 아이 아빠와 헤어진 뒤 부모에게는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결혼한 친언니 집으로 왔고 어제 새벽 3시 반쯤 화장실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언니와 형부에게는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 봤더니 아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해 결국 어젯밤 늦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혼자 양육을 도맡아야 될 부분이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다는 생각에 경찰은 김 씨와 언니 등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실제 아기를 버렸다고 볼 수도 없고 사실을 모르고 신고한 언니와 형부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한 김 씨는 다시 딸을 데려와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지역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급히 설치했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헛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174억 원을 들여 대북 확성기 4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성기 16대의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입 기준에는 소리가 10km까지 퍼져나간다고 돼 있지만 지난해 초 육군 자체 점검에선 상당수 장비의 방송이 5km 정도밖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고려하면 북방 한계선을 1km밖에 넘기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가 실제 대북 제재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평지에서 10km를 가고 밤에 낮에는요. 산 있고 또 바람 불고 그러면 한 1, 2km까지 밖에도 못 가요. 확성기 방송이 경우에 따라 북측 철책조차 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대북 확성기 계약 실무자가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평가 항목과 배점을 바꿔줬다는 입찰 비리도 발표했습니다. 또 계약을 따낸 업체가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2년간 자체 조사해온 김영수 전 해군소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예비역, 업체,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결국 보유세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서 보유세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지적하며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 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가장 추운 올림픽 중 하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겨울 올림픽 때 추운 거야 당연할 수 있지만 너무 추우면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4년 전 소치 올림픽은 너무 따뜻해서 애가 탔습니다. 스키장에 눈이 녹아 바닥이 드러났고 부랴부랴 눈을 만들어 이를 메워야 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너무 추워서 걱정입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평균 기온은 영하 7도로 예상돼 24년 만에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더구나 평창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평창 조직위는 핫팩과 무릎 담요 등 방한용품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지만 혹한과 싸우기 위한 비용적 부담은 만만찮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눈이 많이 오면 경기력은 물론이고 선수 안전까지 경고등이 켜질 수 있어 이 또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평창과 달리 지구촌 곳곳에선 온난화로 평창올림픽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스키팀은 반쪽짜리 설원을 달려야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스키 선수들은 기온 상승 탓에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알프스 고산지대로 떠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후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21곳 가운데 절반 정도는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평창 올림픽은 너무 추워도 또 너무 따뜻해도 안 되는 아이러니와 싸우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노인들은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재난 약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은 높은 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포항을 뒤흔든 대지진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은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간병사분들이나 가족들이나 환자들이나 이동을 아무도 못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다 썼으니까. 발만 엉덩 구르고 한 5%에서 10% 정도만 자가보행이 되고요. 밀양 화재를 보며 남일이 아니라고 느낀 건 그래서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죠.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이제 슬라이드형으로 된 계단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층수 제한이 없는 노인 요양시설은 일반 상가의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통로는 계단뿐이지만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노인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해 구조대를 설치하지만 탈출을 위해선 여러 명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11층 위엔 설치가 안 됩니다. 11층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고 11층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고. 계단을 이용한 소방 대피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직원 1명이 환자 여러 명을 맡는 현실상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반면 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은 4층 이상에 입주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안전설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 8층과 9층에는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는 노래방과 클럽도 여러 군데 입점해 있는데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화재 위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은 노래방과 클럽 같은 위락시설을 화재를 막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노래방과 클럽이 사용하는 층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건물의 비상 계단입니다. 이곳에는 흡연 금지라는 안내가 있지만 이 아래쪽을 보시면 버젓이 담배 재떨이까지 마련을 해놨는데요. 이곳에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벽에 담뱃불을 비벼 끈 흔적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이 천장을 보시면 담배 꽁초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자 구청은 시정을 요구하는 4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요양시설은 구청의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테리어만 시범이 다 돼요. 스프링클러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거밖에 없는데. 소방법을 어긴 경우도 많습니다. 비상계단 앞이 휠체어로 막혀 있거나 비상부문이 잠겨 있습니다. 5층에 위치한 노인보호소에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이 계단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현관에 경사로가 없거나 지난해 의무가 된 자동문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오늘 인천시가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비상구 등 교체가 필요한 곳 등이 발견됐고 서울에선 복도를 철문으로 막아두거나 화재 경보가 울려도 자동문이 열리지 않는 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계단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기준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30년 전 내가 그 굴렁쇠를 굴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 그때 내가 꿈꾸었던 일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Progress never stops. (30년) 뒤 우린 어디쯤 가 있을까?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07년 1월에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도중에 터져나온 고백과 뉘우침, 흠결 하나 없을 것만 같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당시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화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회개는 터져나왔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회개의 물결. 그러나 부흥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질되었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간증과 회개 또한 시대를 거듭하며 변질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란한 고멜도 살려주지 않았느냐?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입에도 담지 못할 성추행을 일삼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실 그의 셀프 면죄부는 교계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금이 간 목사가 더 좋지 않느냐. 이미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궤변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누구도 사과를 받지 못했고 그가 새로 문을 연 교회 앞에는 그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용서 없이 하나님 용서 없다. 그리고
대형교회 교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교만함을 회개했다는 또 다른 한 사람. 피해자는 그의 회개에 더욱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는 어디를 향한 것이었을까? 언제부턴가 죄를 고백하는 간증과 회개라는 형식마저 대형교회의 힘을 빌고 대형교회는 이를 또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왔다는 의구심이 이미 팽배한 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일부 한국 대형교회의 참담함이라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괴감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서와 찬송가에 자주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7장에는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 아간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간은 추궁 끝에 죄를 실토하지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해석은 분분하겠지만 아마도 그의 회개에 진심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결국 용서받지 못한 아간은 돌무더기 아래에 묻혀 그곳의 이름은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아골 골짜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부에서 35년 만에 우주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슈퍼블루문 상태였던 달이 조금 전인 8시 48분부터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저희 중계팀들이 지금 사실 오늘 그 전국적으로 구름이 낀 곳이 많아서 어디서 달이 나올지 몰라서 전국에서 스탠바이 중인데요. 달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은 지금 과천인 것 같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나가 있는 유한울 기자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죠. 자, 유한울 기자 나와 있군요. 이제 부분월식이 시작된 지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잘 보입니까? 달부터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동안 이곳은 구름이 많이 걷혀서 이 맨눈으로도 달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이 보유한 천체 망원경으로는 보름달이 서서히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훨씬 더 생생하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 과천과학관에서는 이 시민들이 들뜬 이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월식은 시작이 됐고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네, 이제 겨우 달의 일부분을 가리는 부분 월식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약 1시간 뒤인 오후 9시 51분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 월식과 그 영향으로 달이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기 월식은 10시 반에 가장 크게 모습을 드러냈다가 11시 8분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는 1시간 정도 부분 월식이 계속되는데요.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른 곳에도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쯤? 그 정도 가린 것 같긴 한데 아까 유한울 기자가 9시 50분쯤이 다 가려진다고 했던가요? 네, 그때는 완전히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저희 뉴스 시간 끝날 때쯤에서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매우 귀한 손님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전국을 들뜨게 했던 정현 선수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호주 오픈 4강 진출. 그 유명한 선수를 옆에서 바로 보게 되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하고 악수를 하셨잖아요. 들어오실 때. 제 손이 그렇게 작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손이 정말 크시네요. 그걸 떠나서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코트에서 보면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던데. 지금이 아마 시합보다 조금 더 많이 긴장된 상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좀 일찍 도착하셨습니까, 오늘? 네, 조금 너무 긴장돼서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좀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되게 준비하시다가 더 긴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저 라켓이죠? 네, 저가 이번에 호주 오픈 때 사용했던 라켓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네, 이거 선물로 갖고 온 거긴 한데. 선물이요? 네. 주시는 겁니까? 네. 정말요? 네. 영광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라켓인데 네. 이 제가 받아도 됩니까? 저가 주는 거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이게 그 라켓이군요. 네. 예. 제가 이거 받았다는 게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발은 괜찮으십니까? 네, 한국 들어와서 한 3일 정도 병원 가서 치료 받으니까 뭐 이번 주까지만 휴식 잘 취하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훈련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저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때 그 중계 한참 할 때 저렇게 했으면 시작도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언제부터 저게 이제 부르트기 시작했습니까? 이 대회 시작한 다음에? 이게 3회전이 끝난 후에 5세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았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 경기부터는 진통제를 맞기 시작했는데 진통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는 더 이상 내성이 생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시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게 보통 왜 이제 많이 걷는 분들이 저렇게 발이 좀 부르트기도 하면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만 부르터도 걷기조차 좀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현 선수의 발은 걷기조차 어려울 그런 상태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저 발로 게임을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상태에서 굉장히 매우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권하셨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저 발의 상태를 본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권할 때는 본인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올라갔는데 막상 그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정말 기권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고 내가 이 아픈 상태에서 시합을 하는 건 저 선수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서 모든 팬분들한테도 죄송하지만 그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닥터를 불러서 의사를 불러서 이 발 치료를 할 때 이미 나는 오늘 게임은 정말 힘들겠구나 판단을 하셨죠. 네, 오른발 같은 경우가 더 안 좋았는데 오른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왼발만 치료를 했는데 왼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좀 그런 결과를 내린 것 같아요. 예. 근데 무슨 또 걱정이 들었냐면 발 상태가 계속 저러면 나중에 다른 대회 이제 프랑스 오픈이 또 있잖아요. 네. 5월인가요? 나갈 거죠? 나가야죠. 예, 당연히 나가죠. 나가는데 저기서도 1회전, 2회전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부르트면 어떡하나 걱정을 저희로서는 당연히 또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4강까지 가면서 제 발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번에 두 번째 그 높은 위치에 올라섰을 때는 제 발이 그 정도의 통증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아마 다음번에는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좀 어떻게 무슨 그 방법이 없을까요? 좀 발을 단련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뭐 더 노력해야겠죠. 더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이제 좀 풀리셨죠? 네. 네, 다 풀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기 중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렇게 뒤에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현 선수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정말 어린 선수인데 저 많은 관중 앞에 처음에 등장할 때 느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 이제 투어에 시합을 다닌 지 한 몇 년이 됐는데 아마 처음 저런 큰 코트에 들어설 때는 솔직히 빨리 그냥 시합 끝나고 빨리 그냥 숙소 들어가고 싶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이번 대회만큼은 빨리 코트장에 들어서고 싶고 그런가요? 내가 누군지 좀 알려주고 싶고 빨리 경기를 해서 빨리 좀 즐기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얻은 자신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제일 큰 수확은 아마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걸 저희들은 어디서 봤냐면 제일 어려운 순간에 그걸 담대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뛰어넘으시길래 아,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페더러가 그랬잖아요. 끝난 다음에 곧 10위권에 진입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인사치레일까요? 사실일까요? 최근 들어서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저를 높게 평가해 주는 건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평가한 말이 맞다는 걸 이제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건 저가 할 몫인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침착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하고 인터뷰했습니다. 페더러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틀 전에. 사실은 정현 선수하고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경기를 앞두고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님과 했는데 어머님께서도 뭐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많이 도와주시지만 어머니께서는 물리치료 사시라면서요. 네,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아프고 이러면은 엄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뭐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엄마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근데 이제는 저 몸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근데 엄마의 도움이 있는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예. 엄마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20대 초반은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조금 입에 안 달라붙어가지고. 그 아버님이나 아니면 형도 테니스 선수. 네, 지금 아빠는 감독님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형은 현역 선수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이른바 이제 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저희 방송에서도 하게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나와주신 분이 바로 진미라 JTBC 해설위원 전 국가대표 선수죠. 전미라 씨. 전미라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현 선수의 플레이가 교과서적이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뭐 어느 부분에서는 뭐 동의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럴 수 있겠죠.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면 다리를 붙여서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은데 특히 서브할 때 그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뭐 그거는 뭐 잘 선택해야겠지만 저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팀이랑 상의해서 조금씩 교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앞으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 너무나 많다. 네. 뭐 당연하죠. 그러면서 또 성적도 또 오를 테고요. 좀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이번 경기 끝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지만 이렇게 많이들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근데 많은 관심하고 응원 받는 건 정말 감사드리고 뭐 부담감이 없는 건 사실 거짓말이지만 뭐 더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담감을 안고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안경 쓰고 계신데 시력은 괜찮으십니까? 7살 때 왜 고도근시라고 판정을 받으셨다면서요? 뭐 안경 쓰고 생활하는 건 아무 지장 없지만 안경을 벗고 생활하는 건 조금 많이 불편해가지고 안경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 경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테니스 시작할 때부터 안경을 끼고 시작을 해서 뭐 안경 벗었을 때 그 편한 느낌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예. 별명이 많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물 사냥꾼, 교수, 아이스맨, 또 외교관이다. 인터뷰를 워낙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그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처음에 제 별명이 아마 프로페서로 시작을 해서 아마 그 별명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히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께도 그런 어떤 자질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님께서도 워낙 말씀을 잘하시기에 어머님을 많이 닮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의 인터뷰가 그렇게 화제가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사전에 어떤 좀 대비를 했습니까? 뭐 데뷔한 건 아닌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했던 게 인터뷰를 보고 인터뷰 공부를 시작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 선수들 관리하는 ATP에서도 선수들 인터뷰 교육이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도 하면서 인터뷰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거.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군요. 그 교육을 따로 받을 정도면. 그렇죠. 뭐 거기서 팬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예, 뭐 예. 거기서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 선수한테도 패를 끼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좀 교육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예. 그 인터뷰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저도 한 수 좀 배우고 싶어서. 뭐 일단 질문을 받으면 일단 상대 선수를 배려해야 되고, 예. 그리고 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 가족, 스폰서, 예. 일단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고, 뭐 질문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은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잘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안나경 앵커가 있잖아요. 예, 안나경 앵커가 스포츠 뉴스를 전해주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끔씩 나가서 이렇게 직접 배우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군요. 정현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도 랭킹이 높은 게 신기할 뿐이에요. 예, 기억나십니까? 네, 딱 보니까 바로 기억나. 예, 3년 됐는데. 예, 안나경 씨 잠깐만 좀 들어와 주실래요? 예, 그냥 들어오세요. 의자 좀 가지고 들어오시죠 뭐. 예, 예. 네. 가까이 오세요. 예. 예, 3년 만에 만나는 네. 분인데. 예, 인사는 나누셨나요? 지금 네. 지금 나눠. 반갑습니다. 3년 만입니다. 네. 근데 뭘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그럼요. 그때 직접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어떻게 이걸 쥐는지부터 네. 여러 가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래요? 네. 이거 잡아보세요. 긴장해서 잘 안 되시나? 예. 제가 그때 정현 선수가 어떻게 잡는지를 보고 예. 직접 저한테 뭐 이 손가락은 이렇게 펴고 이 손가락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잡는 거다 세세하게 다 그래요? 네,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그럼 테니스 많이 쳤나요? 많이 봤습니다. 정현 선수가 별로 안 친 것 같습니다. 이제 테니스 붐이 일어났으니까 치시겠죠. 네. 그러겠죠. 네. 예. 안나경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대신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그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첫 마디로 테니스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정현 선수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리포트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뭐 궁금한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페더러와 조코비치 어떤 점이 다르냐 뭐 이런 전문적인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정현 선수 얼굴 보니까 가장 궁금한 건 아마도 지금 가장 행복한 청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인터뷰에서도 사실은 가장 질문 좀 짧게 해주실래요? 인상 깊었던 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언제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황으로도 자기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보다는 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정현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여유나 자신에 대한 그런 굳은 믿음 같은 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지. 예, 이 질문보다는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힘든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버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이 조금 빨리 더 당겨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저도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은 더 짧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게 마치고 나서 왜 사인을 하고 가셨었잖아요. 카메라 앞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그걸 무슨 말씀이든지 짧게 드린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다 같이 잘하자는 의미에서 We on fire. 고맙습니다. 예.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이제라도 처벌해달라라는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들은 엇갈립니다. 처벌이 어렵다, 아니다 처벌 가능하다, 내용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검찰 진상조사단은 성추행은 처벌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없는 진상조사만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오늘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단, 다른 피해 사례들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면이라는 전제를 덧붙였습니다. 2010년 당시 친고죄였던 성추행은 고소가 없어서 불가능하지만 성추행 이후에 벌어진 피해들이 증명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피해 사례라고 하면 서 검사가 말했던 인사 불이익 같은 게 될 텐데 네. 안태근 전 검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였습니까?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네. 2015년 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까지 일했습니다. 재임 중인 2015년 8월에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 검사는 기수와 전례에 맞지 않고 인사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국장이라는 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죠. 맞습니다. 검찰국장의 업무는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검찰 공무원의 배치, 교육훈련, 복무 감독을 비롯해서 21개인데 요약하면 인사,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인데요. 검찰국은 대검, 고검, 지검, 지청, 그러니까 검찰의 모든 조직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같이 빅2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직권남용 권리방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겉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검사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실제 서검사에게 불이익이 갔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실제 적용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히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그 인사가 왜곡됐다라든가 하게 되면 그 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라서 직권남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러면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5년 8월에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2개죠? 예. 정희연 선수 인터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2개만 해도. 예. 정희연 선수를 위해서 언제든 하나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가깝고도 먼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양정철 전 비서관의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예.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뒤에 양 전 비서관이 누군가로부터 쪽지를 받더니 객석으로 갔는데요. 그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예. 임 비서실장은 인사를 하면서 타지에 있으니 건강을 챙기라고 했는데요. 뭔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낙관주의와 건강 그 2가지를 부탁드리고요. 몸 잘 만들어 두세요. 예. 몸을 잘 만들어 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물론 건강을 챙기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몸을 잘 만들어 둬라라는 말은 흔히 프로스포츠에서 나중에 조만간 쓸 때가 있으니 잘 준비해둬라라는 표현으로도 쓰였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곧 정치를 또는 자리를 맡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지만 이를 의식해서인지 양전철 전 비서관은 어제 토큰 콘서트 내내 저는 권력에 갈 길이 없다. 저는 끈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출마를 하거나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양 전 비서관이 이미 이른바 친문의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제 북콘서트에서도 찾아왔었는데요.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왔었고요. 역시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는 민병두 의원 왔었고 광주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양항자 최고위원도 왔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부담 때문에 양정철 전 비서관은 계속 멀리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이유로 계속 가깝게 두려는 사람들과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사퇴의 정치학입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예, 국민의당 중재파에서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게 중재안 중 하나로 전당대회 전에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 안철수 대표가 통합 전당대회 뒤에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신당이 창당되는 날인 2월 13일에 통합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중재파는 좀 불쾌하다는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통합 뒤에 물러나겠다고 하면 이미 작년 말에 언급한 백의종군과 뭐가 다르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겠죠. 통합 대상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럼? 예,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통합 뒤에 물러나겠다고 하자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대표와 제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전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 뒤에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유승민 대표는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거듭해왔습니다. 유승민 대표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단어는 책임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통합 뒤에 대표직을 물러나게 되면 이는 물론 중재파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유승민 대표가 만일 안 대표는 물러난 뒤에 맡게 되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둔 안 대표의 사퇴는 다목적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바른정당 내에서도 만약 안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지 않으면 유승민 대표도 안 맡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자, 뉴스를 마치기 전에 잠깐 좀 과천과학관 쪽을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24분인데 앞으로 한 25분쯤 그 뒤면 달이 완전히 이제 가려지게 되는 개기벌식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유한울 기자 지금 나와 있죠? 예.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달도 좀 보여주시고. 네, 아까 8시 48분부터 시작된 부분 월식으로 벌써 저 밝은 달의 모습이 반 이상 이렇게 사라진 모습입니다. 저희 뉴스가 끝나고 앞으로 약 25분 뒤인 9시 51분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겠고 이 상태가 11시 8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뜬 슈퍼문은 통상 보통의 달에 비해 크기는 13% 더 크고 밝기는 30%가량 더 밝습니다. 더 크고 더 밝았던 달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자 이곳에 있는 관람객들은 진기한 구경을 했다는 반응입니다. 이 호사가들은 슈퍼 블루 블러드 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점성술사들은 이 개기일식의 기운 때문에 흉조를 더 강조하는 반면 블루문은 길조를 의미해 이게 뒤섞인 오늘 같은 날은 여러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시청자들도 나름의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달 지켜보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국이 구름이 낀 곳이 많아서 사실은 중계팀을 전국 곳곳에 이렇게 좀 대비를 시켜놨는데 보여드린 곳이 과천하고 춘천이었습니다. 그쪽이 비교적 좀 잘 보여서 예, 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완전히 가릴 것 같군요. 자, 저희들은 여기서 마칠 텐데 날씨를 좀 부탁드리죠. 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합니다. 예, 그리고 끝난 다음에 소셜 라이브가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기자들이 나올 텐데 오늘 소셜 라이브 함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more monsters, I can breathe again. And you said that I was done. Well, you were wrong, and now the best is yet to come. 'Cause I can't